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남산대로 해가 높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8시 10분 광고 들으시고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4고 구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전시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잠실대교 이전부터 원효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강건도 올림픽대로의 경우도 올림픽대교 부근 그리고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는 여의도권에서만 정체가 계속됩니다. 이밖에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요. 신촌로나 마포대로의 경우는 충정로역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봉로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를 지나 한성대 입구 역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당에서 과천 쪽으로 외곽 쪽으로 가는 데는 사당역 부근부터 남태령 지날 때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반대편으로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첫날 기분 좋게 시작했죠? 예, 역시 그 제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비둘기파였습니다. 밤새 열린 그 31일 뉴욕 증시에서 경기 부양을 지원하겠다는 그 옐런의 발언 등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34.60포인트 올라서 16,457.66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79%, 나스닥 지수는 1.04% 급등했습니다. 최근 그 기준금리 인상 발언, 시사 발언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옐런 의장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고용시장의 부진은 연준의 특별한 부양책이 상당 기간 필요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러면서 경기 친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를 연내 0.5날 종료하더라도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네, 어제 그 유로존의 3월 물가 상승률이 0.5%로 나왔습니다. 2009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데요. 이렇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 경기 부진에 빠진 중국도 조만간 부양책을 발표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상장사 등기인문들 이 연봉이 공개됐는데 이 지난해 100억 원 이상 받은 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4-5명 정도죠? 예, 역시 그 오너들의 연봉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으로 SK 등 그 4개 계열사로부터 301억 원을 받았습니다. 2위는 종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40억 원을 받았고요. 3위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으로 131억 원을 받았습니다. LG의 구본무 회장은 43억 원, 롯데 신동무 회장이 44억 원을 수령했고요. 삼성가의 그 유일한 등기사인 호텔신라의 이분희 사장은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그 최태원 회장과 김승현 회장, 또 47억 원을 받은 CJ의 이지현 회장 등은 지난해 대부분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너들의 경우는 대기업만 많이 준 게 아니고요. 그 의류 브랜드 네파로 유명한 평안 LNC의 김영석 전 부회장은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서 18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이런 돈을 모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예, 순수 월급쟁이들, 예, 어떻습니까? 예, 샐러리맨 월급은 역시 삼성전자 가장 많았습니다. 권호연 부회장이 67억 원을 받는 등 등기이사 3명 모두 50억 원 이상을 받아서 전체 연봉 10위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내 2위 기업인 현대차의 김충호 사장과 윤갑한 사장은 8억 원대 연봉에 그쳤습니다. 부산인프라코의 김용성 총괄사장과 기아차 이영근 부회장이 15억 원이었고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13억 원이었습니다. 이같이 그 삼성전자의 월급이 높은 거는 그 삼성 특유의 성과주식 그 연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직원 1인당 그 평균 급여액 1억 200만 원으로 나타나서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면서 처음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예, 이 현대차 그룹이 생각보다 좀 작군요. 예. 2월 경상수지 흑자가 45억 달러를 넘었다는데 이 상당한 규모죠?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에 그 경상수지 흑자가 45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 2012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흑자 기록인데요. 이는 그 변경된 새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많아졌습니다. 1, 2월 누계로는 올해만 경상수지 흑자가 78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월에는 그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상품 수지가 54억 3천만 달러 흑자였고요. 그 직접 재상권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10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여행 수지 쪽이 좀 개선돼서 그 폭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인 그 798억 달러에 달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그 원화 절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애플에 이어서 노키아도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이기면 이미 이른바 스마트폰세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노키아가 최근에 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특허료를 20배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키아는 지난해 9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휴대폰 제조 사업을 72억 달에 팔았지만 스마트폰 관련 특허는 팔지 않았습니다. 특허 괴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노키아는 휴대폰과 관련해서 약 2만 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특히 LTE 특허는 세계 특허의 19%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 대만 HTC에 소송을 해서 거액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애플 삼성과 2차 소송에서도 애플이 대당 40달러의 그 특허료를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특허 소송에서 애플과 노키아 등이 이길 경우에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료가 취소되면서 제품값이 상승하는 스마트폰 세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보호도 좋지만 지나친 특허 보호가 오히려 혁신을 막는다는 것을 법원이 알았으면 합니다. 예, 미국에서 그런 칼럼이 마구 쏟아지고 있더군요. 이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와서 시장이 들떴죠.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의 제일모직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들이 합치면 자산 15조,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거대 계열사가 되는데요. 합병회사의 사명은 삼성 SDI로 유지를 하고 삼성의 소재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은 삼성이 미래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재를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삼성은 지난해부터 그 제일모직의 직물 패션 사업을 그 삼성 에버랜드로 넘기고 또 삼성 SES는 삼성 SNS를 합병하는 등 각종 그 사업 재편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전국을 2시간도로 연결하며 교통혁명의 주역이라고 불린 KTX가 개통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 못지않게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KTX 열차 도입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논란을 비롯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철도공사 적자가 엄청나죠. KTX 개통 10년의 공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민호 한국철도학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2004년 개통한 KTX 벌써 개통 10년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먼저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1974년 그 새마을호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한 지 30년 만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그게 2004년. 근데 세계 5번째로 개통되면서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재편됐습니다. 그 뒤에 KTX가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림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예. 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아마 최대의 역사로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반대와 우려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진행되고 그 성공적인 KTX 모습을 보면서 저나 국민들 모두가 아주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KTX는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우리가 움직이던 반경이 굉장히 그 근거리 내에서 이동을 했었는데 그 KTX 경부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서 생활 방식과 패턴 그리고 사고를 혁신하게 해준 놀라운 하나의 녹색 교통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 KTX가 혁신해 줬고요. 국제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과 그리고 KTX 개통 이전에는 그 이동거리와 시간이 새마을호나 무궁화를 이용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소요됐었는데 속도혁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이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게 하고 출퇴근 통근 지역이 그런 말미암아 천안 아산을 지나 대전까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조차도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또 지역의 산업이 기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이로 인한 지역의 기존 전통 산업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어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알겠습니다. KTX가 정산한 도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 거점의 글로벌 경쟁력조차도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아주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예, 모두에 말씀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어떤 혁명, 네. 이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네. 예, 신 회장님께서 그 보시기에, 우리 KTX 지금 현주소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에 물론 뭐 흑자 경영, KTX는 흑자 경영이다 이러지만 철도공사 전체가 부실화됐다, 이게 방만한 경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KTX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고속철도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었던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예.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잦은 어떤 열차의, 운행의 중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국민들에게 또 불안을 초래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안정되기까지에는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때레베로부터 기술 지정이 되고 또 한국형 고속전철이 기술 개발됨에 따라서 세계 5위로서 고속철도 보유국이 됐는데 그 기술 이전 이후에 또 해무라는 시속 430km 짜리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세계 4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까 열차 사고는 세계 철도 선진국에서도 늘 일어난 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열차 사고가 너무 잦았어요. 네네네. 예, 심지어 탈선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KTX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존 철도는 지금 포화 상태고 서비스가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수익성에서도 또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고요. 네. 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까? 네, 현재 기존 철도가 좀 포화 상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경의선의 고양기지까지 KTX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경의선의 수색 서울 구간과 또 서울 광명 구간, 또 용산 청량리 상봉 구간 이런 기존 선의 철도의 선로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열차 운행의 확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 광명 구간에 신성 고속철도를 건설하자 하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수색 서울 구간
부분에도 지금 그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GTX 예. A 노선 신성건설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검토 중인데요. 그 신성건설이 될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지금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한 그 선로 교통 분담이 양쪽으로 나뉘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로 용량 한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해 그 아주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죠. 뭐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수소발 KTX 경쟁 체제 도입으로 예, 민영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예. 어떤 교통수단이든 간에 저비용 고효율화 운영을 위해서 경영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발굴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소들이 혁신 대상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정밀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실천해야 되는 과정상에서 아마 평택 수서간의 수서고속철도가 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분야의 업무나 또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한 분야는 부득이 분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많은 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87년에 국철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6개의 철도회사로 분리돼서 노선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단순히 운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대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운임을 올리지 않고도 경영의 흑자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회사들로 15년 만에 JR 동일본 철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했습니다. 예. 또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취업 선호도가 8위에 올라가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도 언젠가는 안정된 회사에 안주하기보다는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영화로 나가야만이 국내 경쟁력을 가지면 물론 그런 기술 가지고 또 해외로 진출해서 또 국부를 창출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그 코레일 부채가 17조가 넘는데 예,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방만한 경영이 문제다. 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절반이 임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네. 노조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이 방만한 경영도 뭐 일부 시인은 하지만 네. 철도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예, 그 두 의견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예. 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간접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임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면 거의가 적자 상태로서 국가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제 그 철도의 경영 혁신을 통해서 운임만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반 규제를 제정 내지는 현재 있는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규제를 지금 혁신하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 말씀하신데 그 관련 법들을 혁신해서 자율경영이 보장되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미 그 홍콩의 메트로 회사 같은 경우는 운임으로는 40%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그 부대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60%의 재정을 부대 사업이 커버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돼서 그 모델이 해외까지 나가서 다국적 기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JR 동일본만 하더라도 약 25%가 부대 사업에 의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년이 넘도록 운임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그런 모델을 좀 더 공부하고 또 철도 종사자나 또 경영층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다 해주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민호 한국칠도 학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예,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문화를 위한 세상. 오늘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지진 겪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몸이 흔들흔들했습니다. 조금. 댁이 어디시죠? 이 서울 도봉구 도봉동입니다. 아, 도봉구에서 그랬습니까? 예. 예, 저는 아주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 뭐 물건이 떨어지고 하지는 않고. 그 정도는 없죠? 아니고 예. 살짝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지진을 겪으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예. 예, 강도 5.1. 태안에서 100km 떨어진 바다에서 일어난 이제 지랑지가 거긴데, 예, 서울에도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쳤군요. 예, 오늘의 주제, 이른바 먹방 일풍이죠. 예, 그렇습니다. 먹방이라면,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 공부를 좀 했더니만, 인터넷 방송이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탄생한 용어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먹방이란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한 것이 한 2, 3년 정도쯤 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자분들한테 먹방에 대해서 인터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무슨 뜻이냐고 다시 되물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생소한 말이었었는데 불과 2, 3년 사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이제는 거의 상당수의 예능 프로가 요즘에는 먹방 방송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먹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예, 일반화된 거네요. 예, 완전 일반적으로 그냥 신문 기사에 그냥 따옴표 없이. 분명히 없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조겠군요. 그래서 언론에서 만들어낸 신조. 먹는 방송. 예, 먹는 방송. 예. 그래서 요즘에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끈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아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 식재료로 밥을 해먹는 프로그램이고 예. 그리고 진짜 사나이 이것은 또 각각의 그 각지의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군부대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뭐 군대리아 같은 것들 그 군대 햄버거 이런 것들도 다시 조명을 받았고 그리고 1박 2일은 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음식을 또 예. 해먹거나 또 뭐 음식점 가서 먹거나 그러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강호동 씨가 컵라면을 먹을 때 경주에서 순간 최고 시청률에 나왔었는데 그럴 정도로 시청자들이 먹는 장면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예능 최고 시청률이었던 패밀리가 떴다. 이것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해먹는 음식을 끓일 때 꼭 라면 스프를 넣어서 끓여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정글의 법칙은 이거를 전 세계 단위로 넓혀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식재료로 또 음식을 해먹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해피투게더는 스튜디오 안에서 또 야간 매점이라고 해서 간식을 해먹는 프로그램이고 요즘에 거의 예능이 음식 먹방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일종의 먹는 방송이다. 그래서 먹방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노는 방송 같으면 노방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요즘에 그래서 처음에 먹방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 하정우 씨입니다. 영화배우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그 전에 또 무슨 영화 있나 어쨌든 그 2편 정도의 영화에서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은 나머지 그때부터 먹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아빠 어디가에서 윤우군 그 7살, 8살 먹은 윤우군이 음식을 찹찹찹하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제 먹방 스타로 떠오르고 윤우군 때문에 그 몇몇 그 라면 종류 매출이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추사랑 그 추성훈 선수의 딸 추사랑 양이 먹방계의 끝판왕으로 떠올라서 지금 굉장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먹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먹방이 인기를 끄니까 먹방을 컨셉으로 한 이 예능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나고 뭐 드라마도 생기고 영화도 생기고 심지어 광고까지도 이제 먹방 스타일로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까지 이 음식이 조명을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양 프로에서도 요즘에는 제일 유명한 게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전국의 이른바 그 착한 식당을 소개를 한다는 취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 음식은 어떤 맛이 나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먹어보는 장면을 보여주고 과거에 그 음식 먹는 그 식당 소개하는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과거에는 PD가 직접 먹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식당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대에 뭐 이제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제한적으로 나왔었고 아니면 아침 시간대에 요리 프로그램 딱 2종류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면화돼서 그 황금 시간대 예능이나 아니면 이런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까지 식당 소개 프로그램에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PD가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음식을 쭉 앞에 차려다 놓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참 맛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직접 시청자 앞에서 음식 먹는 걸 시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비슷한 포맷의 교양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종편에도 쭈루룩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일반 그 종편 토크쇼 패널 중에서도 요즘에는 음식 전문가 요리 전문가 같은 음식과 관련된 종합 재반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각종 음식과 관련된 토크들 이런 것을 굉장히 요즘에 종편 토크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게 불륜 토크, 건강 토크, 음식 토크, 북한 토크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음식 토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부각을 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음식 만드는 분을 그냥 요리사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셰프라고 그럽니다. 글쎄 말이죠. 그 요리사라든가 주방장 이런 분이 굉장히 무식하고 저급한 그 요리사로 보이고 셰프 이래야 그건 뭐 무슨 국제적인 막 전문가 같고 요즘에는 셰프라고 하는데 그 셰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또 역시 케이블 TV에서 일종의 스타로 부각되는
스타 셰프의 시대로 접어들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터넷 SNS에서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트위터라든가 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음식이 주목받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요즘에 급격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예.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용도 중에 하나가 음식 찍는 겁니다. 네티즌들이 예.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밥이 있으면, 나오면 먹기 전에 일단 촬영부터 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촬영한 거를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SNS 같은 데다 올리고 그걸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또 사람들은 그 음식 먹는 사진을 그렇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죠, 새벽에.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보면 빨려듭니다, 음식 사진을. 예, 왠지. 그래서 보고 그 집이 맛있어 보이면 그 집을 또 찾아가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음식 사진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요 맛집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스마트폰에서 또 맛집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화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음식, 맛집 이런 게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화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도 미국처럼 원래 이제 일반인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식당을 평가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몇 분이 있어서 뭐 뉴욕 같은 데서는 주요 식당들 아주 긴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언제 그분이 와서 식사를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해버릴지를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맛집 블로거라는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신종 권력으로 등장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고 어떤 맛집 블로거의 안 좋은 평가 때문에 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자 좀 소개를 해볼까요? 예. 이제는 문자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겁이 나는 게 문자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1021님, 먹방 방송을 밤에 보게 되면 그날은 꼭 야식을 먹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 솔직한 고백이 있군요. 9522님, 전 먹방 방송 보면 현대인이 개걸스러운 욕망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조금 혐오스럽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예, 이 비만인 정말 적입니다. 그래서 밤에 음식 드시는 것 이건 좀 기피해야 될 것 같아요. 3080님, 먹방의 최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좀 정치적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지지난 대선이 바로 먹방 광고가 대박을 친 대선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국밥 먹는 광고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신망을 얻으면서 역시 먹방의 시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제가 소개시켜드리죠. 1397님, 먹방 열풍은 대리만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을 많이 받아서 굶어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세요. 예, 침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굶어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이다. 이건 너무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요사이 먹방이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반인이 출연하는 먹방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다면서요. 예, 요즘에 BJ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팅 자키, 방송 자키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사설 방송을 하는 거죠. 집에서 카메라 한 대 놓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먹는 내용.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카메라 한 대 놓고 그 앞에 앉아서 계속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먹방 BJ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어떤 BJ는 지금까지의 누적 시청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니, BJ들이 먹으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연소득이 1억이 넘는 BJ까지. 아니, 그래서 공부를 별로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공을 쌓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먹으면서 맛있게 계속 먹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실제 이게 저도 오늘 이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이 광고, 제가 뭐 특정 제품을 얘기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삼성 세탁기 아가사랑 플러스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이 여자 아기가 기다란 이제 조각 딸기 케이크와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이런 것이 하도 눈길을 끌어서 이 아이들이 그 이유식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만큼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우리가 그 먹는 것은 아주 그 원초적인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자극하는 것이 그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저도 무척 어제 밤에 궁금해졌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먹방, MOKBANG 뭐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먹방 그대로 해외 언론이 보기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한국의 이 먹방 열기가. CNN에도 나오고.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에서는 혼자 먹기 지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할 친구를 온라인에서 구한다라고 하면서 먹방 열풍을 기사화했고, 그리고 CNN은 누군가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한국 온라인의 최신 트렌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섰습니다. 외국에는 이게 먹방이 없는 모양이죠? 외국에도 먹방이 없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열기가 조금 특이한 거죠. 굉장히 많이. 인구가 지금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한 일반인 먹방 BJ의 누적 시청자 수가 수천만 명이 나오니까 엄청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미국이나 일본에 미국 인구가 뭐 3억 5천, 그 일본이 한 1억 2천 800, 1억 3천 정도 되는데 좀 수출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어떻든 이 일반인 먹방이 너무 과학적으로 오른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처음에는 뭐 통닭 한두 마리만 먹어도 야 멋있게 잘 먹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닭 2마리 더하기 삼겹살 2인분을 또 먹어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또 더 먹어 이러면은 거기다가 또 랍스터 1마리 추가, 뭐 추가 이러면 나중에는 수십 인분을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또 이 먹방 BJ는 이게 일종의 또 생계수단으로 처음에는 재미로 출발했지만 요즘에 막 연봉 1억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먹다 토하고 뭐 먹다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자극적인 음식, 그래서 매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정말 매운 핫소스를 그냥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하다 또 먹다 쓰러진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래서 먹방이 굉장히 좀 또 과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해외 언론에 먹방 열기를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네티즌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주시네요. 9958님, 외국인에게 자칫 한국에는 식탁의 질과 문화가 저급한 나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 언론이 한국을 저급한 나라로 오해하진 않는 것 같고요.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하도 먹는 걸 남이 먹는 걸 이렇게 볼까? 예, 글쎄 저는 또 한편 어제 이 먹방에 대해서 조금 자료조사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먹는 것으로 고민을 하는 아직 가난한 정말 그 최저빈곤층들이 10%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너무 이게 먹는 것을 이게 선전하다시피 자랑스럽게 좀 장난스럽게 음식을 또 장난스럽게 하고요. 또 음식을 함부로 또 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걸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먹방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어떻게 먹방이 사랑받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를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 언론이 이거를 이제 사랑받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독신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로움이 원인이다.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나 쓸쓸한 거죠. 그래서 남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 외로움을 치유받으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CNN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로움, 과도한 다이어트 봄이 먹방의 인기로 이어진다. 외롭고 굶주린 사람들이 먹방을 보며 대리만족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CNN이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굉장히 좀 고독해 보이고 배고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먹방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 먹는 음식이 원초적인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능이라고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1차원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적인 자극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1차원적인 자극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1차원적인 자극을 주는 거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먹방 열풍을 일컬어서 음식 포르노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본능적인 자극이라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굉장히 열망하긴 하지만 웰빙 다이어트 열풍 몸매 관리 때문에 실제로는 먹지를 못하니까 방송에서 먹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먹방 열풍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문자를 또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제가 정치적 문자 아니냐 이랬더니만 예, 곧장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예, 정치적 문자 아니다. 어묵 드시는 것 보고 말씀 하신 거라고 그러네요. 4947님 먹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정서적으로 남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0337님 저는 혼자 사는데 먹방 방송 보며 정말 위로받습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 1인 가구 증가가 한 원인이다. 이 CNN이 그렇게 짚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서울 가구가 전체가 한 350만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1인 가구가 무려 85만 가구입니다. 예,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8만 가구 정도였는데 지금 85만 가구로 증가를 했는데 이 과반수 이상은 물론 독거노인들입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이 미혼, 그렇습니다. 여성, 미혼 남성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외롭고 또 그 외로움을 먹는 것으로 또 달래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하고 또 먹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마음이 고파서 먹방을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먹방의 먹는 방송 이것이 계속 이게 늘어나고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꼽자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이 이런 1차원적인 자극만으로 계속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창조적으로 뭔가 다양한 걸 만드는 힘은 점점 사라지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가장 단순하고 자극적인 방송만 계속 내보내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하향화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먹방을 보는 이유가 먹방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좀 탈피하고 현실의 시름을 잊고 치유받기 위해서 먹방을 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요일 저녁마다 연예인 먹방을 꼭 봅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의뢰하는 추사랑이라든가 아이들 아빠 어디가라든가 아이들 먹방을 꼭 보고 그 다음에는 진짜 사나이의 군인 먹방을 보고 아주 혼자 사시니까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군요. 혼자 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현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각박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런데 이렇게 가장 1차원적인 것으로 퇴행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시름을 잊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자극을 받다 보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편안해지긴 하지만 결국엔 이게 1차원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자극이라는 거는 그 자극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극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자극에 중독되는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먹방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점점 먹방과 음식에 집착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부작용을 안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음식 소개 방송 맛집 블로그들 이게 신뢰성도 좀 떨어진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수많은 방송에서 맛있는 음식 음식점을 소개를 하는데 저 집에 정말 저렇게 맛있나? 시청자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맛집 블로거들도 여기저기 맛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음식점한테 좀 금품을 받고 홍보성으로 멘트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음식 소개, 맛집 소개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저하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뭐 없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를 울리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지난 27일 중동의 알자지라 아메리카 방송은 38분간 한국 사회의 자살을 따른 기획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살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이슈라고 했죠. 방송은 한국의 자살률은 교통사고를 제치고 젊은이들이 첫 번째 사망 원인이 되었다면서 과도한 학업, 성공에 대한 중압감, 외모지상주의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문제는 노년층의 자살이라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 3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37분 만에 한 명이 세상을 떠는 겁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절박하게 몰았을까요? 10만 명당 28명. 예. OECD 평균 10만 명당 12.5명보다 2배를 훨씬 넘습니다. 예, 거기다 노인 자살률도 부동의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을 두고 사회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청년 자살 원인으로 유명인들이 자살을 지목합니다. 그들이 도피로를 보여준 것이죠. 노인들이 자살은 핵가족으로 분화되어 독거 노인이 양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돈보다는 메마른 인정이 더 큰 원인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